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을 다루었으니 현실을 분석해야 되겠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브로그에서는 그래, 현실을 다룰 거예요. 그럼 어떤 자료를 이용하느냐?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겠죠.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국제무역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위상. 그래, 무역 자료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이제 한번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국민 총생산은 한국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통상 국민 총생산의 규모가 크면 그래요. 통상 국민 총생산의 규모가 크면 세계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세계 시장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겠죠. 국민 총생산이 아주 크면 통상적으로는 세계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곳에서 그래요. 성소득이 기본적으로 크겠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하지만 대체로 가난해요. 그럼 어떤가요? 수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세계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작잖아요. 또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이 크더라도 별 기술이 없어요. 세계시장에 팔 게 별로 없잖아요. 기여하는 바가 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출 금액이 클수록 세계시장에 필요한 대상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며 그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을 많이 공급하니까. 수입 금액이 클수록 다른 국가의 자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니, 그렇죠. 다른 국가의 자본에 이익을 주니까 구매를 통해서. 어느 경우든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 즉 국제무역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진다. 그러면 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여러 나라를 분석하겠지만 우선 한국과 일본, 중국을 보자는 거예요. 2000년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1700억 달러, 수입은 1600억 달러죠. 그래요. 200조 가까이 되죠. 200조 한국 금액으로 하면 그래요. 수출 수입이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크죠. 2000년에는 4790억 달러죠. 수입도 훨씬 크죠. 수출이 커지면 수입도 커지는 이유가 있겠죠. 뒤에 보기로 하고. 중국은 어떤가요? 한국하고 큰 차이 없죠. 2490억 달러 대략. 수입은 2250억 달러. 일본이 중국보다 배 정도 많죠. 2000년엔 그랬죠. 그래요.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크면 알 수 있어요. 수출 수입 금액이. 근데 한 20년이 지났죠. 2022년 보면 자료가 2022년까지 나와 있죠. 한국, 일본, 중국 나와 있는 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한국 6,800억 달러, 일본은 7,400억 달러죠. 큰 차이 안 나죠. 수입은 한국이 7,300억 달러, 일본은 8,900억 달러. 큰 차이 안 나죠. 한국, 일본 다 성장을 했죠. 근데 한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수입 금융도 뭔가요? 딴 나라 상품을 구매해 주는 거니까 딴 나라 기업에 기여를 하는 거죠.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수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해야 수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현 시대에서는 달러가 국제화폐로 이용되는데 수출을 해야 달러를 얻을 수 있잖아요. 많이 얻을수록 수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수출과 수입은 완전히 비례하진 않겠지만 거의 비례하면서 가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 3조 5천억 달러 수출 금액 대략, 수입은 한 2조 7천억 달러. 비약적으로 커졌죠. 1위가 됐죠. 2000년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본보다 훨씬 커졌죠.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국의 생산물과 다른 국가의 생산물을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자국의 생산물을 팔아 다른 국가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를 얻은 뒤 다른 국가의 생산물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방식이 있다. 현 시대에서는 후자의 방법이 이용되죠. 화폐를 얻은 뒤 팔아서 수출을 통해서 화폐를 얻은 뒤 수입을 하죠. 그 화폐를 가지고 주로 달러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생산물과 생산물을 직접 교환하는 방식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잘 이용되는 방식이 아니죠. 자국의 생산물과 다른 국가의 생산물을 교환하는 방식에는 수출이 곧 수입이니 수출이 증가는 수입의 증가이고 수입의 증가는 수출의 증가이다. 그렇죠. 생산물과 생산물끼리 교환을 해버리면 수출이 곧 수입이 돼버리는 거죠. 수입이 곧 수출이 돼버리고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바로 증가되는 거죠. 화폐를 매개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수출이 곧 수입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수출해서 화폐를 얻은 뒤에 다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출의 증가는 타국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 증가를 의미하지만, 그래요. 타국의 상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수출을 통해서 얻은 화폐를 반드시 타국의 상품을 구매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타국의 화폐를 얻는 목적은 타국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이다. 타국의 상품을 구매할 일이 없으면 타국의 화폐를 얻어야 할 이유가 없다. 타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타국 화폐를 얻기 위해서 수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겠습니다. 화폐를 쌓아두는 것이 취미라면 자국의 화폐는 필요한 경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자국의 화폐를 쌓아두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그래요. 화폐로 거래하더라도 수출의 목적은 수입에 있다는 거예요. 즉 생산물과 생산물의 교환이 아니더라도 수출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입의 증가를 야기한다. 수출하면 이제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화폐를 얻으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또 목적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생산물의 교환이 아니더라도 수출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입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는 표 1에서 증명된다. 한국의 수출은 22년간 296.81% 증가였고 일본은 55.83% 증가였고 중국은 1322.31%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 순위를 따지면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 일본이 3등인데 수입 증가율 순위 역시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 일본이 3등이니 수출의 증가가 수입의 증가를 야기한다는 말은 맞는 말임을 증명한다. 그렇죠. 수출의 목적에는 수입을 하기 위함도 있다. 수출이 증가하니까 한국이 수입도 증가하죠. 또 증가율에 또 어느 정도 비례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1300% 증가하고 수입도 1100% 증가하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때 그게 유행했죠. 수입 중심 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 수출을 이제 자제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정책이에요. 왜 그런가요? 수출 없이 수입이 없고 내수 역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든다. 재료는 어디서 수입하나요? 해외에서 수입하죠.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해야 되잖아요. 달러를 얻기 위해서. 자동차를 팔아먹는다고 국내에. 자동차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철광석은 어디서 수입하나요?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수입 없이 수출 없이 수입이 있을 수 없고 내수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관계를 알면 그 터무니없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다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연계되어 있는데 2000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시장, 수입 시장 모두 합쳐 일본이 압도적으로 1등, 중국이 2등, 한국이 3등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1등이죠.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수출 금액은 한국의 2.78배이고 중국 수출 금액은 한국의 1.45배이다. 중국이 그때 조금 컸죠.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인구나 국가 규모로 생각하면, 영토 규모로 생각하면 큰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은. 일본은 한국보다 세계 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수입 금액은 한국의 2.36배이고 중국의 수입 금액은 한국의 1.40배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한국보다 세계 시장에서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위상은 어떤가요? 국가의 다른 국가들이 이제 얼마나 기여하냐를 보겠죠. 또 얼마나 팔 수 있느냐 우리 국가의 상품을. 그게 중요하죠. 일본이 압도적이죠. 한국보다도 압도적이고 중국보다도 압도적이고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영토가 크지만 어떤가 위상이 한국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국가적 위상이 뭐 정치적 영향도 미치겠죠. 중국이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뭐 큰 발언권이 크게 없었잖아요. 큰 소리 못 치고.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제재하고 이러지만 그래요. 제재하게 된 이유도 있겠죠. 위상이 커졌다 이거지요. 큰 소리 한번 쳐보겠다 그런 거예요. (2000년엔) 안 그랬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국가적 위상이 비슷했다. 이제 2022년을 봐야 되겠죠. 옛날 이야기고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시장, 수입 시장 모두 합쳐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 일본이 2등, 한국이 3등이다. 중국의 수출 금액은 한국의 5.19배이고 일본의 수출 금액은 한국의 1.09배이다. 그렇죠. 중국은 한국보다 세계 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일본은 한국과 거의 같거나 조금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수입 금액은 한국의 3.7배이고 일본의 수입 금액은 한국의 1.23배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국보다 세계 시장에서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일본은 한국과 같거나 조금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1위가 됐죠.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국가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요. 여러 국가들한테 큰 소리 많이 치고 다니잖아요. 한국과 일본만 비교하면 어떤가요? 국가적 위상이 이제 큰 차이가 안 나게 됐죠. 그래요.
국가적으로 보면 어, 그, 그, 형, 그렇게 뭐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2022년에 이르러 국가의 경제적 위상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국가적 위상은 통계 자료에서 증명이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은 국가의 위상이 국민의 위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위상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소득으로 판단된다. 또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위상을 혼돈하지 마라. 그래요. 또 국민의 위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국가, 한국, 일본, 중국. 국민의 위상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소득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국민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통 판단이 되죠. 현 시대에서. 소득이 높냐 낮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죠. 2000년에 한국은 어떤가요? 17,000불, 일본은 33,000불, 압도적으로 높죠. 한 2배 가까이 되죠. 중국은 2,000불. 형편없죠. 중국인들의 위상은 별로 안 높잖아요. 중국의 위상은, 국가의 위상은 높아도. 한국이 중국인을 볼 때, 아, 우리보다 뛰어난 문명인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개개인의 위상은 개개인의 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래요. 국민의 위상은 결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결정한다.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사가 그런 거죠. 2022년에는 한국이 32,000불, 일본이 37,000불. 큰 차이가 안 나죠. 중국은 11,000불. 여전히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요. 중국의 위상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이나 일본이 볼 때는 여전히 덜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어, 국가적 위상도 한국은 비슷해졌고 일본과 국민 위상도 이제 일본인과 한국인은 비슷해졌죠. 그래요. 그러니까 현 시대 한국인들은 세대별로 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적 국민의 위상이 일본이 훨씬 높았죠.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식민지도 겪었고. 그러니까 100년 전 일을 가지고 100년 전 일을 잘 얘기도 안 하는데 한국인들은 유독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사과해라 사과해라 일본인들한테 그 열등감에 비롯된 게 있다. 현실적인 배경인 거죠. 국가적 위상이나 국민적 위상이 어 그래요. 일본보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거의 같잖아요. 아직까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세뇌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일본인의 경제적 위상이 한국인이나 중국인의 위상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고 한국인의 위상은 중국인의 위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그랬죠. 일본인의 위상은 한국인의 위상보다 1.91배 크고 그렇죠. 계산해보면 알죠. 중국인의 위상보다 15.35배 크다. 그래요. 2000년에 그랬죠. 일본인의 위상은. 그리고 한국인의 위상은 중국인의 위상보다 8.04배 크다. 그렇죠. 17,000불에서 2,000불 나눠보면 되죠. 2000년만 하더라도 2000년에만 하더라도 일본인은 아시아에서 특별한 국민으로 여겨졌으며 그렇죠. 특별한 국민으로 여겨졌죠.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인이나 미국인처럼 여겨졌다. 그렇죠. 일본의 국가 일본의 그래요. 무역 규모나
국민 개인 소득은 일반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그렇죠, 컸죠. 유럽 국가들하고나 비교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상이 일본인의 위상은 유럽인의 위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좀 특별한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시아 사람들은 좀 미개해 보이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 이처럼 국민의 경제적 위상은 경제적 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인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분명하죠. 영향을 크게 미치죠. 즉 2000년에 한국 사람은 일본인은 문명인, 중국인은 미개인으로 여겼던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여겼죠. 중국인 보면 좀 무식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만천천불인 한국인이 보면 2000불인 중국인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2년에는 일본의 경제적 위상은 한국인의 경제적 위상보다 한국인의 위상보다 조금 크고 중국인의 위상이 많이 크긴 하였으나 일본인의 경제적 위상이 중국인의 위상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그렇죠. 중국인이 많이 나아졌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그래요. 한국, 일본이 압도적으로 크죠. 일본인의 위상은 한국인의 위상보다 1.15배 크고 거의 비슷했죠. 중국인의 위상보다 3.23배 크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한국인 위상은 중국인 위상보다 2.80배 크다. 거의 3배 가까이 큰 거죠. 한국인의 경제적 위상이 일본의 경제적 위상과 막상막하가 됨으로써 한국인은 일본인을 과거처럼 특별하게 보지 않게 되었다. 뭐 특별하게 보는 이들도 있어요. 열등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국가와 국민의 위상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물론 중국인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왜? 압,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런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개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여러 루머들이 퍼지면 혹시 좀비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좀 덜 떨어지게 보는데 좀 덜 떨어지는 인간들 중에서도 좀 일종의 좀비가 아닌가. 좀비 1. 좀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 좀비로 분류된다. 그래요. 그런 루머가 있죠. 촛불 시위가 있죠. 태극기 집회도 있고 이런데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받은 중국인들이 많았다. 이런 이제 루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중국인들은 좀비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사는 이들도 있죠. 의심하는 이들도 있죠. 현 시점 세계적으로 문명인과 미개인을 가르는 기준은 2만 불 정도로 보인다. 무조건 뭐 그래요. 크다고 다 문명인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정도는 개인 소득이 돼야지 문명인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게 한 어떤가요? 한 2만 불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바뀌겠죠. 전체적으로 또 성장을 하면 개개인의 소득이 커지면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 이번 시리즈 마치겠습니다.